제가 너무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 확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어머나 한번 해주세요. 시작. 어머나 대단하십니다. 네, 어머나. 네. 김영숙 교수님, 연세대 김영숙 교수님이 이제 저희가 가끔 강사를 모실 때가 있는데 모시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저희들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왜 늙은 사람이 나오니까 구경거리 생겼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늙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늙는다라는 것은 감정이 사라지고 일이 줄어들고 공간이 좁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면 늙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강의를 하러 다니시잖아요. 전국까지 막 부산까지. 그러니까 공간도 넓고 또 만난 사람도 많고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안 늙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 감정이 뭐냐면 이쁜 꽃을 보면서도 이쁘다는 느낌 들지 않으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늙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늙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올리고 공간을 넓히고 할 일을 많이 만들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 늙지 않지 않을까. 이 네 가지를 합치면 어머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옆에 분들 다시 한 번 더 어머나, 어머나. 대단하십니다. 어머나 훌륭하십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학과에 있습니다. 저는 근래 전공이 심리학이 전공이고요. 심리학 박사인데요. 노인복지학에서 있으면서 노인 상담을 제가 가르치고 또 노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왜 사나 모르겠다. 적어도 60세, 70세를 넘기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6.25를 전쟁을 피하고 총알을 피하고 가난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 내 70노년은 정말 용상이 앉을 줄 알았는데 이 노년이 이렇게 험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했는지 참 후회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제가 이제 대한노인에 가끔 이제 무주 리조트의 우정연수원이나 부영빌딩이나 이렇게 대한노인에 와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뭐 용기 내지 아니면 격려 아니면은 또 자존감 이런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하면 18년을 공부해야지 석사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7, 8년 내지 뭐 10년을 공부해야 박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사가 뭐 인정도 되고 또 나름대로 지지가 되는 것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25년 내지 30년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 한 30년 이상 사신 분은 결혼학 박사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사하면서 그냥 누워서 쉬운 죽먹기로 박사 받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12번도 보따리 싸고 싶고 내가 왜 이러고 하냐 막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버텨서 받는 게 박사라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보따리 싸고 싶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그럼 대체로 우리 어머님들은 고개 끄덕하시는데 아버님들은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버님들은 전혀 갈등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말 했다가는 숨도 못 쉰다고 집에 산소호흡기 갖다 놓고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근데 아버님들도 다 힘들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학 박사를 드리고 싶고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면 저는 노년학 박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노년학에 대한 논문을 누가 쓰냐면 40대인 사람들이 써요. 노년이 되면 신체적인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고 심리적인 변화는 이렇게 또 사회적인 변화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40대인 사람들이 노년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 가끔 고속도로에 휴게실에 가면 갑자기 화장실을 들어가려다 보면 할머니들이 문을 안 잠그고 앉아 계시다가 문을 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분들이 문을 안 닫고 볼일을 보실까요? 잊어버렸어요. 네, 또 수치심이 없어졌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르신들 여쭤보면 요실금이 생겨서
요 일을 느끼자마자 빨리 화장실 가지 않으면 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옷도 내리기 급한데 언제 문 닫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볼일을 보게 되는데 그 문 닫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선은 소변 보는 게 더 급하시니까. 그리고도 나오실 때 옷도 다 안 올리고 막 나오세요. 왜 저러실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급한데 또 내 뒤에 이렇게 급한 사람이 기다리지 않을까? 얼른 비켜주느라고 배려하느라고 빨리 나와서 옷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40대인 젊은 사람들이 늙어봤냐고요. 이론으로는 노년이 되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년이 안 돼 보면 그 심정을 모른다고. 왜 저러실까? 이것밖에 안 된다면 과연 진짜 노년학 박사를 받으실 분들은 70 넘으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네. 그럼 여기 이런 넘으셨으면 노년학 박사님 한번 해주세요. 시작. 노년학 박사님. 네. 자, 노년학 박사님만 받기가 못하시면 제가 척척 박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99세까지 사셨는데요.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심리학 박사니까 제가 상담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요. 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을 너무 잘 키워놔서 아들은 어머니밖에 모르고 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는 모자 밀착이 되어질 정도로 효자였어요. 그러면 아들이 효자면 며느리는 효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 그 사람들의 인식은 마누라는 길에 널려 있는 게 마누라고 며느리는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의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분 사이에 살고 있는 며느리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시위라고 집을 나가서 별거 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나 아들이 남편이 좀 붙잡는 신용이라도 하면 못 이기는 차 하겠는데 네 발로 나갔으니까 네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기다리지 마라. 갈아입을 옷이 의복이다. 여자들이다. 이분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가라고 하면 내가 그 자존심 누구한테 연락 왔더냐고 그랬더니 동서한테 왔대요. 그래도 남편이 연락을 해서 여보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자존심을 꼭 갈 텐데 남편은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동서한테 연락이 왔다. 갈라니 자존심 상하고 안 갈라니 욕먹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데 제가 대답해 줄 말이 딱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고 그래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라고 잠깐 시간을 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99세 된 어머님께서 무슨 전화인데 이만저만 하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99세가 아니고 90대 초반이셨어요. 그거야 뭐 지가 살 마음 있으면 가는 기고 살 마음 없으면 안 가는 기지. 욕이 뱉다고 들어가냐?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지 생각을 해야지. 너무나 통쾌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전화를 해서 당신이 살 마음 있으면 자존심 끊고도 가시고 살 마음이 없으면 뭐 욕을 먹어도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알았다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2주 후에 왔어요. 3호제를 다 지내고 왔어요. 그 말은 살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남편은 참 괜찮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가셨으니까 시어머님만 남편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되니까 가신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척척 아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꼭 그런 거를 책을 찾아봐야 알고 컴퓨터를 켜봐야 아냐? 척 들어보면 모르냐? 자, 그러면서 네가 심리학 박사냐? 그러면 나는 척척 박사다야. 네가 교수냐? 그러면 나는 고수다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머님을 척척 박사님으로 고수님으로 모시고 고수님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리학 박사가 아니라 어떤 철학 박사라도 이 생을 살아온 지혜는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한글 하나도 모르셔도
척 들어보면 제가 왜 저러는지 안다라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요, 눈빛만 봐도 알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한 분을 제가 이제 척척 박사를 넘어서 철학 박사를 드린 분이 계시는데, 아들이 서울에서 인쇄소를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빚을 갚을 재간이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한강을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직 살아계신 어머님께 절이라도 하고 가야지 싶어서 차를 몰아서 고향을 갔어요. 그랬더니 주중에 대낮에 찾아온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80 넘어가 놀라시죠. 네가 웬일이냐. 출장 가는 길에 지나가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소고기 사왔으니까 고기국 끓여 잡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고 갈 줄 알았는데 어머니 절 받으세요. 평소에 안 하던 절 받으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마루에 앉혀놓고 절을 하는데, 이 아들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내일이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절을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절을 받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어깨에서 작은 흐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좀 더 흐느끼게 되죠. 그랬더니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나도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12번 포기하고 접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더니 아들이 더 울먹이기 시작을 하죠. 그때마다 네 얼굴이 떠오르고 네 이름 석자가 생각이 나서 차마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참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때 아들이 막 이제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도 이 애미 생각하고 이 애미 얼굴 떠올리고 이 애미 가슴에 못 박지 않도록 한 번만 침 꿀떡 삼키면서 참으면 안 되겠니? 그러자 아들이 확 넘어지면서 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어머니 저는 50평생을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 어떻게 80평생을 사세요? 어머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 희망이 없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요. 자신이 없어요. 모자가 밤새 부둥키 안고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 앞서가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어머니 가슴에 못 박지 않겠다고 다시 컨절을 하고 올라와서 이제는 작은 복사집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인쇄소는 못했지만 복사집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은 어떤 말, 척척 박사를 넘어서서 뭐예요? 완전히 철학 박사예요. 네, 척 보면 그 아들의 눈빛만 봐도, 어깨 흐느끼는 것만 봐도 얘가 왜 이러고 있고 왜 이 시간에 나한테 왔고 왜 저 표정을 짓는지 다 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지혜의 근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척척 박사예요. 시작. 우리는 무슨 철학 박사예요. 우리는 노년학 박사예요. 우리는 인문학 박사예요. 우리는 결혼학 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한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작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할 만큼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시간 웰다잉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조금 나누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제 뭐 일파만파로 웰다잉 문화를 좀 정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참 행복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제가 적은 제목이지만 참 괜찮은 제목 같아요. 인생의 참 행복은 아무리 올라가도 마무리가 잘 안 되어지면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을 이해하려면 어제를 알아야 되고요. 또 내일을 준비하려면 오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보니까 웰비잉과 웰리빙은 같은 말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계획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즉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으니까요. 젊어서 배우면 장년에 이르고 장년에 배우면 노년에 새하지 않고 노년에 배우면 헛되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천안에서 여기를 왔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서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오는 것이 되고 저기에서는 가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간다와 온다는 말, 산다와 죽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가 보니까 나의 오름을 시작해서 남의 오름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고요. 인생의 오복 중에서 하나로 천수를 누리다가 편안히 죽는 것, 잘 죽는 것, 이게 웰다잉인데 이걸 고종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고종명인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인생은 종이 두 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두 장으로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에는 이런 주기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가 있는데 노년의 완성 단계에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이곳에서 이 일을 하며 살고 싶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럼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60대 초인데요. 40대 초반에 호스피스라는 봉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도와드리는 봉사잖아요. 그 당시에 40대 초반에 저의 또래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 부인이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희는 그분이 3개월 후에까지밖에 못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서럽게 울면서 간다도 정말 갈 줄 몰랐다. 간다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막 나는 혼자 못 살아 하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저희들도 한참 시간을 지내다가 돌아오는데 그분이 40대 초반에 사별할 걸 생각하고 20대 후반에 결혼했겠어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40대 초반에 갑자기 가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제가 저도 사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별하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막 이입이 되면서 슬퍼졌어요. 나는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사별하면 나는 어떡하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이 사람 가면 나는 어떡하지? 그때 남편이 깨서 내가 먼저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게 당신 뜻대로 되나? 막 제가 그럼 난 당신 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럼 어떡할 건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감정이 격해서 그래. 어떡할 건데? 근데 제가 무의식 중에 장례장이 집에까지 오면서 나는 혼자 못 산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러길래 제가 무의식 중에 난 재혼할 거야. 왜냐면 40대 초반에 혼자가 돼서 애 둘 데리고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사별한다면 나는 재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했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마. 절대 먼저 가지 않을 거니까 잠이나 자.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제가 재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남편이 나는 절대 재혼 안 해. 아니야, 재혼해야 돼. 애들 생각해서도 재혼해야 되고 어른들 걱정하기 때문에 재혼해야 되고 당신 혼자 살 수 없으면 재혼해야 돼. 그랬더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래요. 근데 되게 미안하잖아요. 저는 재혼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재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고마워서 그리워서 그랬더니 착각하지 말래요.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대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시는가 봐요. 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천사든지 바보가 아니면 또 참고 포기하고 지면서 살아야 되는 게 남자의 일생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내가 결혼해서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구나. 그때 제가 철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나만 늘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들 것 같고 내가 억울한다고 내 쫑알쫑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참느라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때 제가 철이 들어서 부부라는 것은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은 천년만년 같이 살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서로 길들이려고 계속 잔소리하는 게 부부싸움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동거부부더라고요. 혼인신고를 12번 해도 죽음 앞에서 떠나게 되면 붙잡을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고맙고요. 옆에 있어주는 것도 고맙고요. 서로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고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제가 바가지를 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제가 많은 지혜를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때부터 어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와도 어머나 들어오셨네요. 늦게 일어나도 어머나 일어나셨네요. 어머나 식사하셨네요. 어머나 이러니까 남편도 미안하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어머나 밥 차려놨네요. 어머나 빨래했네요. 어머나 청소했네요. 이러니까 작은 천국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때부터 저희 집에 작은 가훈이 하나 생겼는데 그 가훈이 뭐냐면 아쉽게 헤어지고 뜨겁게 만나자, 이게 저희 집의 가훈이 됐어요. 왜냐하면 언제 헤어질지 모르잖아요. 오늘 헤어질지, 여행을 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목욕탕을 갔다가도 못 올 수 있고요. 출장을 갔다가도 못 올 수 있는데 들어왔다라는 것도 참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헤어질 때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처럼 잘 가라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서로 인사도 하고 손도 흔들고 뭐 허그도 하고, 그리고 점심쯤에 나 지금 서울 가고 있는데 당신 식사했어요? 나는 뭐 먹었어요? 인사 안부 좀 하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누가 먼저 들어가든 아파트에 3대 차량이 들어옵니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 주차시키는 공간과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려오면 아이고 서울 갔다 오고 아이고 뭐 경주 갔다 오고 그러면서 수고해서 힘들었지, 문 열어주고 차 주차시키고 서로 손잡고 가방 들고 올라가는 것이 뜨거운 만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않고요. 아내가 들어오고 자녀들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못 들어올 수 있는 걸 들어왔다라는 것은 뜨거운 만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감격이 되어진다면 매일의 일상이 천국이고 매일의 일상이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어머나 또 만났네요. 시작. 자, 이렇게 지난주에도 만나시고 다음 주에 만나시기 쉽지 않잖아요. 못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뇌출혈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곡선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면 일직선으로 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런 우유곡절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보면 자, 다 옛날 이야기만 하세요. 왕년에 자, 기저귀 차시고요, 휠체어 타시고요. 제가 요양원에 가보면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왕년에 무슨 총장을 했고 왕년에 뭐 원장을 했고 왕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왕년에 내가 총장 아니라 총장 할아버지를 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되어진다. 자, 과거가 이렇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어졌으면 오늘이 어제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멋진 날이 된다는 기대를 해야지 우리는 멋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이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토마스 바샤비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희망이 있고요. 또 소망이 있지. 우리가 과거만 자꾸 돌아보면 여기 옛날에 처녀 아니고 총각 아니었던 분 계세요? 우리 총각이셨죠? 옛날에 내가 총각일 때 처녀들이 한 꾸러미 따라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니셨다도 그러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님들은 옛날에 내가 처녀 때 총각들이 뒤에 줄을 섰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셨잖아 옛날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총각 때 처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어제보다 또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삶이란 뭐냐니까 삶은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이 복되고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살 때 우리는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을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연구가 뭐냐면 What makes a good life?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행복의 비밀 이런 책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75년을 연구했으니까 오랫동안 연구를 했겠죠. 처음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대요. 그런데 돈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명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명예를 찾지 돈 없는 사람이 명예를 찾지 않잖아요. 명예를 찾게 됐대요. 근데 명예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더 올라가고 싶은 게 명예잖아요. 명예가 장이라고 한다면 제일 높은 장이 뭘까요? 장? 제일 올라가는 장. 회장, 총장, 뭐 이사장, 막 장이 되는데 염쟁이 유시라는 연극에서 보면 장들 좋아하지 말어. 제일 높은 장이 송장이야. 네. 누구도 다 송장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누구도 다 송장이 된다면 송장이 제일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명예도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라고 했어요.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휴먼 릴레이션, 그것도 굿 휴먼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더라. 근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내 기능에도 영향을 주더라. 치매도 덜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치매센터를 이렇게 가든지 요양을 가보면 대체로 외골수로 살아온 사람이 치매가 많이 걸리세요. 돈, 일, 자식 했던 사람들이 돈이 해결되고 자식이 다 커버리고 일이 다 끝나버리면 갑자기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관계를 못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자, 관계를 못하니까 갑자기 우울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놓으면, 내가 돈을 벌어놓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갑자기 우울해지면 오는 만병이 치매, 암, 뭐 자살 모든 게 우울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치매도 올 수 있고 또 자살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보니까 여기서 좋은 관계인데 진정한 행복은 나의 삶의 의미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시다. 시작.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의미 있게 돈을 벌고 씁시다. 의미 있는 관계가 됩시다. 자, 록펠러라는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43세에 미국의 1위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1위 부자가 됐죠. 근데 55세에 병을 받았는데 병명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는 불치병을 받아서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형제에게도 사탕도 팔았대요. 그 정도로 사업성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쓸 데도 없잖아요. 치료도 못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나가면서 보니까 병원 앞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원무갑에서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울어서 비서를 보냈더니 돈이 없어서 강제 퇴원을 하는, 저 사람 돈을 우리가 대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수술을 하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 내가 돈을 100원 벌고 1000원 벌고 10,000원 벌 때보다 이 사람이 생명을 구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라는 거죠. 이런 행복을 내가 누려서도 될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계속 자기는 오래 살지도 못할 거니까 계속 돈을 썼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의미 있는 돈,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게 되니까 이분이 내 안에서 엔돌핀, 다이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뭐 모든 옥시토신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그분이 몇 살까지 사셨어요? 98세까지 사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을 주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 내가 즐거워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이간자를 두고 관계적인 존재인데 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여기 균형을 이루면 아무리 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있어도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너무 무거운 걸 실어도 곤란하겠죠.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기도 하지만 바다에다가 배를 요만큼 띄워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잘 가겠지만 조금만 해도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바다에는 이 배를 깊숙이 넣잖아요. 왜냐하면 무게의 중심을 잡아서 빠지지 않을 만큼. 그래야지 태풍이 쳐도 바다 물과 같이 가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려면 그 바다 밑에 밑짐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밑짐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거죠. 시련이라는 거죠. 시련이 있어야지 우리가 겸손해질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 근데 신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줄 때, 축복을 줄 때 그냥 축복이라고 이렇게 턱 주지 않는데요.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준대요. 그럼 우리가 다 안 받고 싫어하면 시련을 안 받으면 축복도 받을 수가 없대요. 근데 축복을 받으려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받되 감사와 인내로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시련이 다 벗겨지면 안에 정말로 가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고 큰 시련 또 건강도 때로는 고통도 우리가 감내하면 그게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잘 살아야지 우리는 잘 죽을 수 있으니까.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웰리빙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웰리빙을 하려면 이렇게 살면 명품 인생이다.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대요. 일은 뭐고 여가는 뭘까요? 일은 노동일 수도 있겠고요. 여가는 취미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은 돈 버는 기쁨을 누리는 게 일이라면 여가는 돈 쓰는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닐까요? 자, 여가를 즐기면서 돈을 못 쓰는 돈을 안 쓰고 여가를 즐길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자,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또 뭐 쇼핑을 가려고 그래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가는 돈을 쓸 줄 아는. 자,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뒀다면 이제는 여가 때 이제 우리가 잘 살려면 돈을 쓰는. 밥을 옛날에 얻어먹었을 때 기뻤다면 이제는 밥을 사줄 때 기쁠 수 있는 이것이 명품 인생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맞나요? 네. 내 밥 살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멋쟁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아산에 있는 어떤 어르신을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러셨어요. 신경 찔러 죽겠대요. 자, 어르신들이 저하고 밥을 먹자라고 하실 때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사람을 찾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신경 찔러 죽겠다. 너무너무 젊을 때 고생해서 정말 돈도 안 쓰고 막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낳고 해서 지금 현금도 있고 논밭도 있고 조그마한 상가도 하나 있대요. 근데 남편도 안 계시고 아들이 하나 서울에 있는데 자주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논밭에 딸기도 있고 앵두도 있고 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주말에 바쁘지 않으면 내려와서 이 과일도 좀 가져가고 저 야채도 좀 뽑아가고 좀 놀다 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바쁘다고 그러기도 하고 사먹는다고.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엄마 시간도 없지만 가는 경비 기름값이 고통비 하면 3배 3박스나 더 사먹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도 이거는 무공해고야. 이거는 뭐 몸에 좋고 너희 주려고 약도 안 쓰고. 그러면 엄마 택배로 보내라고 그런대요. 부모님은 그 밑계로 자식도 보고 손자도 보고 좀 주고 싶고 이건데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통밥으로 저것들이 내가 죽으면 내 재산들이 지한테 그대로 송두리째 갈 걸 아니까 나한테 공도 안 들이고 정성도 안 들이고 심하게 짝이 없다. 그래서 이 돈이 좀 있잖아요. 일단 상가도 있고 하니까 이 돈을 자식한테 그냥 줄래니까 신경 질러 죽겠고 야 그러고 남 줄래니까 어디 기부하려니까 아깝고 내 쓸라니까 쓸 게 없고 내가 하루 3끼를 뭐 그냥 김치 한 쪽 먹어도 먹는데 내 먹는다고 먹는데 쓸 것도 없고 또 옷을 사 입을 것도 없고 그리고 다리가 성해야 여행이라도 다니지 나를 위해서 쓸 게 없고 그러니까 신경질 날만 하지 않으세요? 신경질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친구들을 좀 사귀세요. 그랬더니 이 80에 무슨 친구가 있간? 그랬어요. 어머니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세요? 다리가 안 좋아서 온천에 자주 가신대요. 일주일에 3번씩 가신대요. 그럼 거기 가면 만나는 분이 계시죠? 있지요. 그분들에게 밥을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하고 친구 하려면 내가 80인데 그 사람 70돈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반갑게 만나면 내가 오늘 무슨 날이니까 밥 살게 라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 또 만나자고 그랬더니 진짜 아이고 오늘 내가 생일이라서 생일도 아닌데 내가 밥 살게. 여기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3명 그 다음에 또 5명 7명 7명을 만나든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하니까 떡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니까 그전에는 목욕탕 만나서도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이러시더니 밥을 사주니까 형님 오셨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상이 달라지면서 형님 짱이라고 그러더래요. 돈 쓸 줄 아는 형님이 멋쟁이 형님이라고 아주 그 목욕탕에서 소문이 나서 형님은 돈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만 밥을 사겠어요? 사람들도 체면이 있지? 오늘은 내가 살게. 이렇게 해서 어울려 다니니까 이렇게 자식이 안 와도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않고 억울하지 않더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아들은 엄마는 돈도 못 쓰니까 그대로 지한테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부스러기만 줄 거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즐길 수 있어야지 명품 인생이다. 돈을 쥐고 있으면서 우울하고 있으면 이건 명품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그렇다고 길에 뿌리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나와 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까지는 타인을 위해서 많이 살았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많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I want to be, to do, to go.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거. 이거는 지금 하지 않으면 두고 원망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원망해요? 내가 널 키우느라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럼 자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누가 잡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입지 말라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30대 후반에 혼자가 돼서 재혼도 안 하고 너희 3남매만 키웠는데 그랬더니 자식들이 지금이라도 하세요. 누가 재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금 재혼은 어려우시면 연애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재혼도 안 하고 안 입고 안 먹고 살기를 선택해 놓고 기대를 했다가 안 되니까 자식들 내가 너희들 키우면 어떻게 하냐. 그럼 꽃타령도 한두 번이지 안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망설일 거 없이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되고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고요. 배울까 말까 할 때는 배우시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연세나 저에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아야 돼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이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있는 것도 지금 정리해야 될 입장인데 자꾸 살까 말까 또 사놓고 하면 나도 입지도 못하고 남 주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이상 되신 분들을 상담을 하면 너무 속이 상한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원하는 삶이 뭡니까? 원하는 삶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건 너무 후회스러운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책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훈련이 안 됐어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물 가는 대로 해 뜨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원하고 이걸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게 있으면 적어보라고 그러면 그거 적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I want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실과 낙관, 우리가 성찰과 실행, 자유와 친밀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척척 박사님들께서
성찰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또 뭐 아니면은 뭐 살아오면서 배운 거, 깨달으신 거. 세상에 공짜가 없다. 안 깨달으셨어요? 공짜가 없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공짜가 있는 줄 알고 자꾸만 공짜를 찾게 되는데 절대 공짜는 없다. 공짜로 버는 건 공짜로 나간다라는 거 깨달으셨잖아요. 또 하나 깨달으신 게 있다면 자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깨달으셨어요? 우리 회장님은 아닌가요? 자식 뜻대로 되시나요? 네, 자식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깨달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하지도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자식의 촌수가 몇 촌일까요? 1촌이죠. 부부가 무촌이고요. 네, 1촌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1촌일까요? 결혼하기 전까지. 아직 꿈이 크셔요. 네, 10살 미만이에요. 품 안에 있을 때까지.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무서워 빨리 와 할 때까지 1촌이지 그게 10살 미만이에요. 그럼 사춘기 되면 밥 달라 돈 달라 옷 달라 할 때만 하지 옆에 컴퓨터 하지 마라 공부해라 잔소리하면 싫어하잖아요. 사춘기 되면 이미 사촌이에요. 사촌이에요. 그 다음 20살이 넘어가면 8촌이에요. 8촌은 행사 때만 만나잖아요.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직장 다니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버이날이나 생신날이나 명절이나 이렇게 만나지 뭐 엄마 보고 싶다고 쫓아오고 아빠 보고 싶다고 쫓아오지 않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사돈. 사돈한테 섭섭한 게 많지만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아들, 딸 결혼하고 나면 섭섭한 게 참 많대요. 지 자식만 알지. 지 자식 아픈 것만 생각하지 부모 아픈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너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손자 손녀 나면 사돈의 8촌이래. 사돈의 8촌은 남은 아니지만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대체로 사돈의 8촌이죠. 네. 근데 사돈의 8촌을 자꾸만 1촌으로 착각하게 되면 해외 동포가 돼버린대요. 안 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너는 왜 그래 하면 안 가고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누가 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식사를 먹자 밥을 먹자고 할 때는 뭔가 상의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이분이 명절이 지금 4년째 그러니까 설 추석 8번을 아들만 혼자 온다는 거예요. 명절에. 그래서 지난번에 올 때는 너무 너도 다음 명절에 오지 마라 그랬대요.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아들만 오는 명절이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뭐 어쩌고 했는데 아들이 엄마 요새 결혼하는 아들도 있는데 나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엄마가 접으면 안 될까? 나는 며느리는 안 보고 싶어도 손자 손녀는 봐야 되겠다. 엄마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 그 시대까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이대로 살면 살고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개입되면 우리는 이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가 잘못됐냐고 뭐가 문제냐고 따지는데 엄마 더 이상 며느리 만나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더 좋은 관계 만들려 하지 말고 나만 왔다 갔다 하고 손자 손녀 있는 걸로 족하면 안 될까. 그랬는데 이제 명절이 가까우는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아주 강남에서 럭셔리하게 아주 롱밍크 코트를 입고 나오신 분이세요. 살만하시다는 거잖아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데 내적으로는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아들을 서울대를 보내고 미국의 유펜에 박사를 다 하고 아주 아들을 너무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으니까 유세할 만도 하죠. 며느리 시집을 좀 살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주워 왔냐?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 부모도 가르쳤는데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헤어지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거를 이제 시댁과의 관계는 정리를 하고 우리 내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만 사는 걸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그대로 가야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네.
그 어머니는 뭔가 그래도 며느리도 오고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대로 살든지 그렇게 하려면 조금 낯살 더 먹은 사람이 지금 어른이 좀 성숙한 사람이 며느리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너한테 너네 집은 이랬냐라고 했던 것들이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가 용서를 구하고 줘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엄마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말씀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 잘 키워서 집에 툭 털어넣어 줬는데 지가 나한테 감지덕지로 설설 기어도 못할 판에 지가 뭐 잘났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소리 못한다.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어머니가 그럴 정도면 며느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옛날 어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내가 낳아서 담장 넘어 던져놨다가 다 커서 찾아오는 게 며느리래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은 그 며느리, 어머니가 강한 어머니잖아요. 며느리도 보통 강한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만만치 않게 갈등하게 되는 모습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생을 더 살은 성숙한 어른이 손을 내밀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젊은 애가 걔가 60이 되어지면 70이 되어지면 아이고 그때 걔도 그런 며느리 또 만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나이 돼서야 알지 그 전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식은 기대할 대상도, 기댈 대상도, 득볼 대상도 아니라 바라보고 기다리고 품어야 될 황금 덩어리다. 맞잖아요? 자식이 황금 덩어리죠. 귀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팔아서 내가 옷을 사 입고 내가 밥을 먹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고 기다리고 품어야 될 것이지 자식을 내가 조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촌수를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네, 저도 사돈에 8촌이 있어요. 네, 손자 손녀가 여기 홍제동에 살고 있는데 가끔 저를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오라고 할까요? 돈 필요할 때. 네, 돈이 필요하거나 돈 필요할 때는 오라 소리도 안 하죠. 돈 좀 보내달라고 하겠죠. 애 봐달라고 할 때, 애 봐달라고 했거나 아쉬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손자 보고 싶어서, 손녀 보고 싶어서 제가 막 시간 조절해서 갑니다. 어떻게? 뭐 음식이나 과일이나 고기나 뭘 싸가지고 가죠. 가서 냉장고 넣으려고 보면 폭 썩어 있어요. 지난번 보내준 음식이. 뚜껑도 안 열은 게 있어요. 곰팡이 썰은 게 있어요. 그럼 1촌이라면 너 막 이렇게 할 텐데 사돈의 8촌이니까 너 이 소리도 못하고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근데 저는 기독교 교회 권사인데요.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스님은 고기를 잡수셔야 된대요. 왜냐하면 영양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스님은 편찮으셔도 가실 병실이 없대요. 스님이 편찮으시면 가실 병실이 어딜까요?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중환자실이 있으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스님이 되게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목욕탕을 가서 앞에 학생한테 요새 애들도 막 배가 나오고 이러니까 등 좀 밀자 그랬더니 누군데요? 내가 스님이다 하기는 그래서 나 중이다 그랬더니 야 이만 난 중3이다. 그리고 이제 중3한테 한 대 맞고 나와서 시주를 하려고 동네를 다니는데 이제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안주인이 우물가에서 뭘 하고 있길래 이 집엔 주인이 있구나 싶어서 관세음보살 암화비를 했는데 인기척을 안 보이더래요. 다시 바꿨대요. 봤는데 가나 봐라, 봤는데 가나 봐라 그랬대요. 근데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봤다고 하는구나. 봤다고 주나 봐라, 봤다고 주나 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다시
줄 때까지 가나 봐라 하다가 해가 졌다. 이런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집에 가서 딸에게 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다시는 주나 봐라. 그리고 저희 집은 청소도 안 하고 그 집에 가면 애 둘이니까 막 폭탄 맞은 집 같아서 막 청소를 해주면 딸이 와서 고맙다고 하면 좋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막 치워놓으면 이거 찾으려면 다시 다 뒤집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엄마는 왜 하지 말라, 애들하고 놀으라고 그랬지 언제 청소하라고 그랬냐고. 그럴 때 또 중얼중얼, 그래서 너는 막 이러지 못하고 다시는 하나 봐라. 그리고 집에 가려고 서울역에 딱 섰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애들 막 먹이느라고 뭐 헐렁뚱 하다 보니까 일만 하다가 제가 빵을 하나 사 먹으면서 또 중얼거리죠. 다시는 가나 봐라. 근데 또 가고 또 하고 또 주고, 이게 참 부모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희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서울역에 이렇게 위에 보이면서 그렇게 섭섭하냐? 나도 니네 집에 갔을 때 배고팠어요. 나도 네가 한 말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나도 너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떼역볕에서 허리가 굽도록 허리가 익도록 일을 해도 일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를 부뚜막에 앉아 배부르다, 숨이 차다, 생각 없다,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배고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손이 실지도 않고 얼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화낼 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발뒤꿈치가 헤어져서 이불이 버스럭거리는 소리를 해도 엄마는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고, 또 제 딸이 제 나이가 돼야지 알지 않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성찰한 것은 자식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 자녀가 못됐다면, 효녀 효자가 못됐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효녀 효자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앞에서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고 속상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들 없다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없지요 그랬는데, 저 뒤에 있는 어떤 어머님이 목을 가다듬으면서 아이고 내 자식은 내 입에 혀처럼 움직여서 나는 자식 때문에 속썩어 본 적이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랬는데 자식 때문에 속상하지 않다니까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또 어떤 남자분이 아이고 그 자식이 부모 때문에 속 많이 썩었겠네. 그렇죠. 자식이 부모 때문에 속 썩는 게 좋아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게 좋아요? 예, 자식이 부모 속 썩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자식이 부모 속이 썩이지 않는다면 잔인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자식이 갈 길을 못 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친밀,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요, 같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이런 삶을 살 때, 인간관계를 잘할 때 명품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란 이런 모습이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인생,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생, 노년의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자, 옆에 분들에게 성공한 인생이시네요. 시작. 멋진 인생이네요. 훌륭하신 인생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죠.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헤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손살같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자라고 또 날아가듯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 짧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어디로 가세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열심히 죽어가는 것이다. 김소엽 씨의
그 시인이 쓰신 죽음의 창가라는 것을 보면 그곳이 얼마나 좋으면 간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가도 갈 때 막 보따리 싸가지 가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도 얼마 있다 오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간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건 다 있는 거 보라고. 간다는 사람은 한 사람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그곳이 너무 좋은가 보라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만큼 하루 죽어간다는 걸 우리는 왜 몰랐을까? 하루를 잘 사는 것이 하루를 잘 죽어가는 것인 걸 왜 몰랐을까?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원망하고 후회하고 억울하게 살기는 너무 아깝다. 인생은 사랑하며 후회 없이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기에도 너무 짧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5년을 더 살지 뭐 1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이 하루를 시간을 치면 24시간, 분으로 치면 1440분, 86,400초에 곱하기 365에다가 우리가 50, 60, 70을 하면 엄청난 모래가 되는데 그냥 시간은 모래하고 같아서 절대 엉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분, 1분 이렇게 엉키지 않잖아요. 착각착각 하는데 여기에다 뭘 섞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 모래는 달라진다는 거죠. 시멘트를 섞으면 건축물이 될 수 있고 찰흙을 섞으면 도자기가 될 수 있고 또 빨간색을 섞으면 빨간색 모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런 오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종명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계, 생계, 중국의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오계와 오멸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했지만 노계, 사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노계를 준비하지 않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준비하실 텐데 이걸 준비하지 않고 자식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근데 자식 잘 키우면 누구 자식 된다고요? 예, 잘 키워놓으면 나라의 자식 되고요. 자식 돈 잘 벌면 사돈의 자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자식은 카드 빚진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내 득볼 자식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노계를 자식에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 노년이니까. 그러면 사계도 죽음도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얻은 지혜는요. 노계에 연금만 들어놓는다고 노계를 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된 단칸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요양원에 있든 딸 집에 있든 아들 집에 있든 있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된 석자 된 집이 있으면 다음 7월 달에 전세 끝나면 내 집에 갈 거야 하는 분은 그때 가서 안 가시더라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 내가 더럽고 치세요. 나갈 거야. 자식들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까 가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갈 데가 없대요. 그럼 나가면 노숙자가 되고요. 나갔다가는 들어오기가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내 집이 있어야 된다. 단칸방이라도. 여러분들 있으시나요? 저도 어르신들 지혜를 듣고 제가 14평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놨어요. 제 이름으로. 나중에 내 이름 석자로 된 단칸방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자, 어르신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사계, 죽음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 죽음이니까. 옛날에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식들이 알아서 하지 못하는 모습, 싸우고 뭐 버리고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혼자서 빈손으로 가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뭐예요? 같이 있죠? 시작. 고통 없이 병 없이 자는 듯이 알맞게 살자.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고통 없이 병 없이 자다가 가고 싶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요양병원에 있든지 중환자실에 있든지 자식들도 없고요. 자식들 목소리도 못 듣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잖아요. 제일 듣고 싶은 목소리가 손자 손녀 목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들이 아버지 뭐 해도 눈도 안 뜨시던 분들이 손자가 와서 아버지 팍팍팍 이러니까 막 안간힘을 당해서 눈을 뜨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중환자실에서 고통 없이 가고 싶은데 고통이란 고통을 다 느끼면서 가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막 인공호흡, 여러분들이 뭐 아기 낳는 게 힘들다.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게 기관지에 인공호흡기 삽입하는 거예요. 정말 털만 들어가도 막 재채기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요. 뭐 나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있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가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베네 쪼고리와 수희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머니가 없다. 네, 주머니 없다. 가져온 것도 없지만 가져갈 것도 없다. 또 매듭이 없다. 자, 고름이지 매듭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가져온 사람도 없지만 상처도 가져갈 것도 없다. 또 한 벌이면 족하다. 또 내가 혼자 입을 수 없다. 이것이 인생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수위는 우리나라 수위가 아니에요. 일본식이에요. 네, 여기 제가 안 보냈지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할 때 보면 우리는 꼭 이렇게 궁중호처럼 굉장히 화려한 명주였어요. 근데 1934년에 일본 조선 총독이 어디 식민지주의 명주를 입냐? 너희들은 삼배를 입어라. 그리고 명제를 다 수거해 가지고 갔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삼배를 입게 되는데 상주가 삼배를 입는다는 것은 꺼끌꺼끌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가시는 분에게 꺼끌꺼끌한 삼배를 입히 보낸다는 것은 불효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명주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입는 한복이라도 깨끗이 입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완장 한 줄, 두 줄, 뭐 줄 없는 거 이것도 사실은 차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걸 하게 되냐면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있죠. 그러다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안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상주라고 완장을 채워넣어서 순사들은 이 사람만 감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시할 목적으로 상주거다, 뭐 손자다, 이 채워놨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계속 완장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일제의 뭐 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화꽃도 뭐 좋은 하얀 꽃이니까 좋을 수가 있는데 일본 왕에게 바친 꽃이 국화꽃이었대요. 그럼 우리도 뭐 국화꽃이 좋으면 해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장미꽃을 좋아했다면 장미꽃을 바쳐도 좋지 않을까요? 카네시면 카네 좋지.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웰당에서 이제 이 연명 의료뿐만 아니라 장례문화 뭐 이런 부분들 쭉 하면서 우리는 삼배 옷을 수의를 하지 말고 한복을 수의를 하자. 여기에 단추나 뭐 이런 거 빼면 되니까. 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쁜 이런 코사지나 리본을 달자. 그러면 주군이 상주라는 거 알면 되지. 아니면 나비 넥타이라도 달자. 왜 이 완장을 차냐. 꽃도 그냥 하지 말고 엄마가 좋아하는 카네이션이라든지 하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준비해야 되냐면 결혼 안 하거든 결혼 준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려면 준비하는 것처럼 안 죽을 것 같으면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두려워하죠. 왜 두려울까요? 죽음이? 안 가봤어요. 미지의 세계에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라이프 백신, 삶에 대한 교육은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밥상머리 교육부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뭐 학교를 가면 안 된다. 이런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살면 잘 산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백신이에요. 라이프 백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으면 안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죽어야 잘 죽는 죽음이다라는 데스 백신은 안 맞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독감 백신을 안 맞았으면 찬바람만 불어도 갑자기 독감 걸릴까봐 무섭잖아요. 죽음에 대한 백신을 안 맞아봤기 때문에 죽음 소리만 나와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자꾸 탁상에 올려놓고 나와 너의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죽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안 죽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재앙이에요. 안 죽으면 재앙이에요. 네. 근데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안 죽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죽어야 좋아요. 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었는데 죽지 않으면, 이 병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보다도 죽음을 준비하는 전 단계를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가지 않으면, 질병사로 가지 않으면 사고사로 가게 되잖아요. 사고사보다는 질병사가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안 죽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가게 되면 당황스러워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죽음이 없다면 어떨까를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부모님, 조부모님, 정조부모님, 고조부모님, 조부모님께서 안 돌아가시고 다 늙고 병들어서 누워 계신다. 그럼 그 집이 즐거운 나의 집이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지 않겠어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안 죽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끔찍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자, 크게 한번.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시작.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죽음은 삶의 소금이네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은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이 있는데 밤이 없다면, 계속 낮만 있다면 너무 끔찍스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음이 있어서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지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남이 소중하고 이 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여기 의미를 두지, 계속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면 지겨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죽음은 축복이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죽음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을 무조건 멀리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기서 호랑이와 꽃감을 보면 아기가 우는데 호랑이 온다고 그래도 안 그치더니 꽃감 죽게 하니까 그쳤죠. 그래서 호랑이가 곶감이 나보다 더 무서운가 보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기는 왜 그쳤어요? 꽃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맛있었어. 우리가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멀리 했는데, 죽음이 아까 행복이다, 죽음이 소망이다, 죽음이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죽음은 어떻게 되고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조병하 씨의 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헤어질 때 할 말을 지금 하고 사세. 그러면 삶이 아주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는, 나도 전에는 이 비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자리에 써 있었고 웃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도 나처럼 준비하라고, 잘 헤어지는 준비를 하라고. 근데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3000배를 해야지 만날 수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간대요. 3000배 하다면 다 해답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3000배를 하고도 성철 스님 만나러 와서, 자네는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자네는 그게 고민이냐?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죽어야지 잘 죽는 거지, 그게 고민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죽는 사람과 못 죽는 사람을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래요. 잘 못 죽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왜 임종업 하시는 사람들 보면 막 끌끌끌 하시잖아요.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산소가 부족해서 뭐 임종호흡, 체인스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심리학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후회가 많아서 앞에 말은 못 하시고 이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자식 하지 말걸, 논하지 말걸, 그러다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너무 지나온 삶이 그렇게 돈돈했던 거, 그렇게 땅땅했던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지만 정말 주무시듯이 그냥 어머니 어머니 하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 그분들은 다다다 해서 그렇지 않을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후회 없다. 나는 베풀었다. 이런 거는 다다다다 하니까 그냥
하지 않고 주무시더라. 그래서 잘 죽는 방법이 다다다 한다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잘 죽지 않을까. 잘 죽는 방법을 배우면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준비, 이제 연명의료의양서나 이런 걸 준비하면 우리는 정말, 자, 여기에서 앞에 보시면, 자, 중환자실에서 만약에 아무런 내가 사업전 연명의료양서도 쓰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막 자식들이 갈등을 해요. 그 다음 며느리가 그러죠. 의양서 적어 놓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계셔야 된대요? 이러면서 당신도 죽어. 난 더 이상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식들이 등골을 뺀다고 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이럴 수 있냐, 막 뭐 그래 딸이 어떻게 형님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아가씨가 맡아서 하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가족 간의 분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나면 우리는 본인도 고통에서 해방되고요. 물질적 짐도 들어두고 죄책감, 사랑, 수고 이런 것들을 덜어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아까 전에 척척박사 하셨던 고수님. 네. 근데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내가 누운 자리에서 가고 싶다 그러셨어요. 사는 게 지겹다. 그 저희는 어린 나이에 지겨우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7월 달부터 어머니가 자꾸 설사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가시려나 보다. 이거 1년만 더 사시면 100세까지 사시는데, 근데 9월 28일 날 저희가 추석에 갔더니 얼굴이 되게 막 안 좋으셨어요. 이제 못 잡수시고 설사를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내 옆에 와서 자면 안 되냐. 평소에는 옆에 자라고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인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막내 아들이고 며느리라서 갔더니 내 말 똑똑히 들으래. 경상도 분이라 그러셨어요.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하면서 녹음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도 동네 사람이 들어도 웃겠고 너희들이 들어도 욕하겠지만 욕심 같아서는 5, 6년 더 살고 싶다. 이게 저희 어머님만의 이야기겠어요?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욕심이라면 이태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가고 싶다. 내년까지라도 살고 싶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늘 어머니가 지겹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어머니 이렇게 설사를 하시는데 닌겔도 안 맞으시고 어떻게 이태를 더 사세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나갈 때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해봐라.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가고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가기는 너무 억울하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내일 나간다고 할 때 어머니 안 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다고 하지 말고 너희 큰 시숙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큰 시숙이 되게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괘씸한 것들 자식한테서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 못 모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구나. 너희 자식들이 이렇게 방에 누워있으면 그냥 눕혀놓겠냐? 지혜미가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한 놈도 들여다만 보고 가지 모시고 나갈 생각하지 않고. 섭섭하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례를 지내고 아주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만저만 하고 어머님을 좀 모시고 나가서 닌겔도 좀 맞고 치료도 좀 받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78세 된 저희 아주버님께서 아닙니다 재수씨.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누운 자리에서 편안하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저희 아주버님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 모두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생선 안 좋아하고요. 어머니는 고기 먹을 줄 모르고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희 아주버님도 99세를 안 살아보셨기 때문에. 네. 근데 어머니가 내가 그런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버님 말씀도 맞고 어머니 말씀도 맞는데 제가 한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빨리 모시고 나가서 치료받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곧 끝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벌써 어머니는 머리 빗고 계시는 나오실 준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혹시 중요한 물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생각했는지 옷장을 열어가지고 저 이불은 누구 주고 저 숄은 누구 주고 비녀는 누구 주고 반지는 주고 여기 있는 21만 7천 원이 전 재산인데 21만 7천 원 누구 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마루에나 사진 하나 찍고 나왔는데 어머니 누우세요. 차에 누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몇 달 동안 누워서 방 천정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차에 누우면 또 차 천정만 쳐다보잖아. 이 산천이 이렇게 무르익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년에 내가 이 산천을 또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 내가 눈에 꼭꼭 놓고 싶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누워 계시면서 형님에 대한 섭섭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아침에 기저귀 갈아드리고 미엄 좀 뜬 데로 들어가셨다가 오셔서 문을 열면 그 소리에 눈을 뜨게 되고 이렇게 바라보게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은 뭘 좀 잡수셨어요? 봤는데 어머님은 아직도 살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안 떴더라면 저것들이 얼마나 좋아했을 텐데 왜 내가 눈을 떠서 그게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20살이 시집 오셔서 56년을 조숙을 해댔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 혹시 병실에 가면 전화가 안 될지 모르니까 어머니 형님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고맙기는 뭐가 고맙냐고. 어머니 제가 전화 바꿔드릴 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고맙다만 소리 하세요. 이게 마지막 전화일지 몰라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지막이라는 말에 조금 충격이 되셨는지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애미라, 네 어머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오래 살아서 네 고생 많이 했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코 고맙대. 내가 마음이 없이 너한테 퍼부어댔던 거 젊은이가 다 삭혀뿌래. 그랬더니 형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막 제가 철없이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할 말 못할 말 어머니 속 뒤집어 놨던 말 어머니야말로 다 잊어버리고 있어. 그렇게 막 고부간에 우시니까 아주버님이 옆에서 무슨 전화냐고 받으니까 애비야 네 아버지가고 네가 이 애미랑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돼. 부디 내가 없어도 동생들하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살아야 된대. 아주버님이 무슨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 닌겔 좀 맞고 다시 오시라고. 그랬더니 애비야 동생이란 것들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형 앞에서는 철없는 게 동생이고 형 앞에 대드는 게 동생이 돼. 동생들 갈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살다가 와야 된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리고 형님 내부는 2시에 가셨으니까 좀 더 치료되실 줄 알고 들에서 농사 다 짓고 가을거지하고 나오시려고 했는데 11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형님이 제사 때나 장례식이나 명절에 늘 어머니가 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이렇게 허송하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상노인인데 제가 상노인 되네요. 어머니 만약에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평생 내가 죄가 많아서 만면으로 와서 어머님은 나만 못 살게 굴고 이게 입에 못이 박혔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녹였다면 우리는 잘 헤어지는 것이 웰다잉을 하는 것이 잘 살아온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편지를 써놨고요. 저도 연명의료양서 써놨고요. 치매요양서 써놨고 제 물건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유산도. 자, 그리고 장례요양서 이것만 말씀드리면 저는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가고 싶고요. 장례 절차는 기독교장으로 하되 자 소박하게 가족장을 하되 가족이란 2 자녀, 남편, 친정, 남편의 친가, 제자 그 제자에게 맡겨주고 부의금 조화는 정중히 사절하겠다고 제가 받아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장례 비용은 따로 마련해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례 비용이 없어 부의금을 받아서 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옷은 한복을 입고 가고 싶고요. 화장을 하고 종이당에 막 가고 싶다. 그리고 화장을 해서 나무에 하나 수목장에 두면 그냥 그 나무가 쓰러지면 또 죽은 것이 여러 나무 밑에 분골과 흙을 50% 섞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분골만 있으면 질소가 많아서 비가 오면 굳어진대요. 그래서 넣어서 해주고 제삿날은 2 사람 중에 다 가면 결혼기념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웰다잉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제가 그날까지 저희 가족들은 아니까 제가 오늘 가더라도 요렇게는 진행이 될 거예요. 또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내 지난 날의 마지막 날이고 다시 시작하는 최초의 날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시면 웰리빙과 웰다잉이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